서연과 하은 모녀가 생전 처음 떠난 제주도 여행이었다. 하은이의 핸드폰 단톡방 신호음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걸 본 하은이는 너무 놀라 잠시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여행을 갔다고? 아주 돈이 남아도네 보네. 집안일은 다 팽개치고 잘도 놀러 다니네. 아니 애야 그렇다 치고. 새 언니도 정신 나갔나 봐. 박정우, 이 인간은 뭐하냐. 마누라랑 자식 단속도 못해?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에 하은은 폭발하고 말았다. 며느리가 저렇게 나돌면 집구석 망하는 거야. 그 단톡방은 실수였다. 딸 하은과 엄마 서연이 없는 줄 알고 다른 가족들이 험담을 늘어놓은 것이었다. 하은은 참지 않았다. 바로 댓글을 올렸다. 이 인간들아, 우리 엄마가 당신들 하녀인 줄 알아? 단톡방이 멈췄다. 그리고 곧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너 지금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니? 이게 지 엄마 닮아서 버르장머리가 없어. 하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처음으로 가족들과 정면으로 싸웠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서연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딸이 지키려는 건 엄마와 생전 처음 둘이서만 온 제주도 여행이 아니었다. 엄마의 인생이었다. 그날 밤 윤서연은 조용히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부당한 대우를 참으면서 살지 않기로. 일장 무시당하는 며느리. 윤서연은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 25살 남편 박정우를 만났을 때 사랑보다 먼저 온 건 불안이었다. 친정에는 돈이 없었다. 혼수도 제대로 못 차렸고 예단은 꿈도 못 꿨다. 깨끗한 이불 몇 채와 낡은 옷가지가 전부였다. 시댁의 반응은 냉랭했다. 시어머니 김옥자는 며느리를 맞이하며 빈손으로 왔다는 말을 가장 먼저 꺼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겐 며느리의 역할이 있다고 했다. 빈손으로 왔으니 그 값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날부터 서연의 삶은 달라졌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다. 제사가 있으면 혼자 음식을 준비했고 시어머니가 아프면 병원에 모시고 갔다. 명절이면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전을 부쳤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 서연만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반찬을 더 내왔다. 시누이 박미정은 명절 때마다 얼굴을 비쳤다. 그리고 서연을 보며 빙그레 웃으며 집안일 체질이라고 말했다. 딱히 다른 능력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서연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남편 정우에게 하소연했지만 돌아온 건 한숨뿐이었다. 엄마가 원래 그렇다며 그냥 넘어가라고 했다. 서연은 또 참았다. 나 한 명 참으면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됐다. 그럴수록 자신은 더 무시당하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걸. 심지어 자라나는 딸 하은이 보기에도 창피할 지경이었다. 하은은 가끔 엄마를 보며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이 서연에겐 더 미안했다. 어느 날 시동생 박성태가 집을 샀다며 집들이를 한다고 연락이 왔다. 동서는 일을 한다는 핑계로 음식 준비를 빠졌다. 시어머니도 당연하다는 듯 서연에게 부탁했다. 동서는 바쁘니까 내가 해줘야 한다고 했다. 선택지는 없었다. 서연은 혼자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다. 잡채를 볶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떡을 쪘다. 과일도 깎아서 예쁘게 담았다. 집들이 당일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칭찬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서연이 혼자 준비했다는 걸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당연하게 여겼다. 집들이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땐 온몸이 쑤셨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렸다. 그날 밤 몸살이 났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집안일은 계속됐다. 아무도 서연이 아픈지 묻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밥이 늦었다며 투덜거렸다. 서연은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옆에선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다. 이 사람은 내 고통을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 서연은 답을 알 수 없었다. 이장 딸 대학 합격. 하은이의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서연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모녀는 껴안고 울었다. 20년을 참고 견딘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이었다. 딸이 대학에 가는 것. 그것만이 서연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 정우가 등록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저축도 없었고 빌릴 곳도 마땅치 않았다. 정우는 대출을 받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저 한숨만 쉬었다. 서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20년을 참고 살았는데 딸의 대학마저 보내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 비참한 일이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것저것 생각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겨주신 시골의 작은 텃밭. 보잘것없는 땅이라 생각했는데 최근 주변이 개발되면서 값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었다. 서연은 부동산에 문의했다. 생각보다 좋은 가격이 나왔다. 서연은 그 땅을 팔기로 결심했다. 친정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었지만 딸의 미래가 더 중요했다. 땅이 팔렸고 입학금과 1학기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서연은 안도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시어머니가 땅을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 물어왔다. 전부 등록금으로 넣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남는 돈은 뭐 할 거냐고. 서연은 순간 당황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말이 이어졌다. 그리고 시동생 성태가 끼어들었다. 자신도 요즘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인데 미천이 필요하다고 했다. 딸 대학 보내는 김에 자기 사업도 같이 살려달라고 했다. 서연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건 축하가 아니었다. 빌미였다. 딸의 합격조차 시댁에겐 돈을 뜯어낼 기회로 보였던 것이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거절했다. 그 돈은 하은이 앞으로 쓸 돈이라고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가족이면 이것도 안 도와주느냐고 했다. 시동생도 가세했다. 형수는 언제나 이기적이었다며 비아냥거렸다. 서연은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순간부터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다고. 3장 남편의 배신. 서연은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당신이 좀 말해달라고. 그 돈은 하은이 학비로 써야 한다고 시댁에 말해달라고.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다. 양쪽 다 가족인데 자기 보고 어쩌라는 거냐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서연은 답답했다. 이 사람은 왜 아내 편을 들어주지 못하는 걸까? 20년 넘게 살았는데 왜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걸까? 남편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비겁한 사람이었다. 며칠 뒤 서연은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시누이 미정이 전화 통화하는 걸 듣게 된 것이다. 오빠가 그러는데 형수가 땅이 개발돼서 비싸게 팔았다고 했다. 지금도 여유가 있을 거라고 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남편이 시댁에게 돈 냄새를 흘린 것이었다. 아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댁에 미끼를 던진 것이다. 배신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남편을 불렀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했냐고 물었다. 내가 땅 팔아서 돈이 있다고. 남편은 눈을 피했다. 어머니가 물어보셔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었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서연은 그날 깨달았다. 이 남자는 절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아니, 지켜줄 생각이 없다는 걸. 그는 그저 파도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었다. 어느 쪽이 더 센지 보고 그쪽으로 기우는 사람. 그리고 지금 시댁이 더 세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장 시댁의 조리돌림. 서연이 끝까지 돈을 주지 않자 시댁의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단톡방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형님이 원래 이기적이긴 했다는 말, 며느리 교육을 누가 시켰길래 저러냐는 말, 빈손으로 왔으면서 은혜를 모른다는 말. 서연은 핸드폰을 보다가 손을 떨었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눈물이 났다. 20년을 참았는데 끝이 없었다. 아무리 참아도 더 많은 걸 요구했다. 호의는 계속됐지만 그들에게 호의는 권리가 돼버렸다. 그해 겨울 하은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하은은 방학 동안 편의점과 카페에서 알바를 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편의점에 가고 오후엔 카페에서 일했다. 딸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가슴이 아팠다. 하은은 모은 돈으로 엄마와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했다. 우리 둘이 처음으로 여행을 가자고. 엄마는 평생 여행 한 번 못 가봤다고. 서연은 울먹였다. 딸이 자기 알바비로 엄마를 여행 보내주겠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다. 모녀는 제주도로 떠났다. 생전 처음 둘만의 여행이었다.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예쁜 카페에서 사진도 찍었다. 서연은 그 며칠이 꿈 같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했다. 하지만 단톡방은 또다시 난리가 났다. 여행을 갔다고 돈이 남아도는 모양이라고, 집안일은 팽개치고 잘도 놀러 다닌다고, 며느리가 저렇게 나돌면 집구석이 망한다고. 신우이는 극단적으로 딸까지 언급했다. 하은이도 엄마 닮아 배은망덕하게 크겠다고. 그 메시지를 본 하은은 폭발했다. 단톡방에 딱 한 줄을 남겼다. 할머니, 우리 엄마는 하녀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단톡방이 순간 조용해졌다. 그리고 곧 전화가 빗발쳤다. 할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냐고, 버릇없이 자라도 유분수라고. 서연은 딸을 말리려고 했다. 괜히 미움받지 말라고. 하지만 하은은 엄마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그만 참으라고. 엄마가 참는 걸 사랑이라 착각하면 엄마 인생이 없어진다고. 서연은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다. 2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딸이 지키려는 건 제주도 여행이 아니었다. 엄마의 인생이었다. 20살 딸이 50이 넘은 엄마를 깨운 것이다. 오장 모녀의 독립. 하은은 대학 기숙사로 들어가기로 했다. 짐을 싸는 날 하은이 엄마에게 말했다. 자기는 독립하겠다고. 그러니 엄마도 같이 독립하자고. 엄마는 여기서 늙으면 안 된다고. 서연은 딸의 얼굴을 바라봤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어느새 엄마를 지켜주는 어른이 돼 있었다. 하은은 엄마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고 했다. 엄마 반찬 솜씨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딸이 떠난 집은 텅 비었다. 남은 건 시댁의 잔소리와 남편의 무기력뿐이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시켰고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 서연은 결심했다. 조그만 반찬 가게를 오픈하기로. 처음엔 작은 가게였다. 시장 골목 한쪽에 자리 잡은 평수도 작은 가게. 하지만 서연의 손맛은 금방 소문이 났다. 첫 손님은 옆 가게 아주머니였다. 반찬을 사가더니 다음날 친구를 데려왔다. 그렇게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다. 집에서 만든 것 같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서연은 뿌듯했다. 서연은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러 갔다. 신선한 재료를 골랐다. 가게로 돌아와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지만 행복했다. 시댁에서 강요로 만들던 음식과는 달랐다. 이건 내가 선택한 일이었다. 몇 달 뒤 서연은 밀키트를 출시했다. 젊은 손님들이 요청한 것이었다. 바쁜데 집에서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는 거 없냐고. 서연은 레시피를 개발했다. 간편하면서도 맛은 그대로인 밀키트. 밀키트가 SNS에서 입소문을 탔다. 주문이 밀려 들어왔다. 서연은 혼자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다. 직원을 고용했다. 가게도 넓은 곳으로 옮겼다. 그리고 방송 섭외가 들어왔다. 로컬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다. 방송이 나간 뒤 가게는 북새통을 잃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벌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50평생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육장시댁의 시기. 서연이 유명해지자 시댁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했다. 우리 며느리가 요즘 반찬으로 대박이 났다고. 자신이 다 가르쳐서 그렇다고. 우리 집 비법이 있다고. 시누이도 맞장구 쳤다. 형님이 원래 솜씨는 있었다고. 자기들이 엄청 도와준 거라고. 심지어 자기도 레시피 개발에 조언을 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조용히 웃기만 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상관없었다. 시어머니는 가게에 찾아왔다. 손님들 앞에서 며느리를 칭찬했다. 자기가 며느리를 잘 키웠다고. 며느리 성공은 곧 시어머니 덕분이라는 식이었다. 손님들은 아, 그러시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누이는 더 노골적이었다. 가게 운영에 대해 이것저것 조언한다며 나섰다. 자기가 마케팅 쪽 경험이 있다며 도와주겠다고 했다. 물론 대가는 당연히 받았다. 시동생도 나타났다. 자기도 뭔가 도와주고 싶다며 투자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자기 몫의 지분을 달라는 말이었다. 서연은 모두 정중하게 거절했다. 도움은 필요 없다고. 혼자 잘하고 있다고. 시대 식구들은 섭섭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가족인데 왜 그러냐고. 함께 잘 살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이 말하는 가족이란 결국 자기들에게 이득이 될 때만 가족이었다. 서연이 필요할 때는 하녀처럼 부렸고 서연이 성공하니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했다. 칠장 무너지는 시댁.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 성태의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새로 시작한 사업이 부도가 난 것이다. 빚이 터지고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갔다. 가족들은 발칵 뒤집혔다. 시어머니가 서연에게 전화를 했다. 너 지금 돈 많이 벌지 않느냐고. 성태네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동서도 전화를 걸어왔다. 형님은 벌고 있지 않냐고. 우리도 좀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심지어 시동생은 이런 말까지 했다. 형네 집을 자기네가 들어가 살면 되지 않겠냐고. 어차피 형님도 따로 살고 있지 않냐고. 빈집으로 놔두는 것보다 가족이 쓰는 게 낫지 않겠냐고. 서연은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자기가 참았던 건 성격이 착해서가 아니라고. 딸이 커서 품을 떠날 때까지 버틴 거라고. 이제 참을 이유가 없다고. 자기도 자기 인생을 살 거라고. 시댁 식구들은 서연을 바라봤다.
20년 넘게 순종적이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다. 시누이는 비웃었다. 돈 벌더니 사람이 변했다고.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돈을 벌어서 변한 게 아니라고. 이제야 자기 자신을 찾은 거라고. 그리고 더 이상 이 가족의 하녀가 아니라고. 서연은 집을 나왔다. 짐을 싸서 딸이 있는 곳 근처로 이사했다. 작지만 깨끗한 원룸이었다. 혼자 사는 공간.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남편에게는 딱 살아갈 정도의 생활비만 주기로 했다. 더 이상 시댁이 빨아먹지 못하게 최소한만. 남편은 항의했지만 서연은 단호했다. 당신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으니 나도 당신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그리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법정 싸움으로 난장판을 만들진 않았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정리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남편은 법정에서 변명했다. 자기도 힘들었다고. 양쪽 눈치를 보느라 고생했다고. 하지만 판사는 남편의 방조 행위를 인정했다. 배우자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시댁은 발악했다. 며느리가 폐륜을 저지른다고 했다. 가족을 버린다고 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을 착취하는 게 진짜 폐륜이라고 생각했다. 이혼이 확정됐다. 서연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받았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새 출발을 하기엔 충분했다. 무엇보다 자유가 생겼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었다. 8장 새로운 시작. 서연은 가게를 더 키웠다. 직원도 더 고용하고 배달 시스템도 갖췄다. 온라인 쇼핑몰도 열었다. 전국 어디서든 서연의 반찬을 주문할 수 있게 됐다. 매출은 꾸준히 올랐다. 서연은 번 돈으로 딸의 학비를 냈다.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 책값, 용돈까지. 딸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해줬다. 하은은 엄마를 자랑스러워했다.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 사업한다며 자랑했다. 방학 되면 가게 일을 거들었다. 엄마 옆에서 일하는 게 즐거웠다. 서연은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었다. 결혼 후 20년 넘게 남편 통장에 돈을 넣어왔지만 이제는 자기 통장이 생긴 것이다.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볼 때마다 뿌듯했다. 가끔 시댁 식구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다. 시동생은 여전히 빚에 쪼들리고 있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들어갔다고 했다. 시누이는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져 별거 중이라고 했다. 서연은 그 소식을 들어도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안타깝지도 고소하지도 않았다.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들은 서연의 인생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전 남편 정우도 가끔 연락을 했다. 힘들다고, 외롭다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없냐고. 하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20년을 기회를 줬지만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고. 이제 와서 외롭다는 건 너무 이기적이라고. 에필로그. 몇 년이 흘렀다. 서연의 가게는 이제 프랜차이즈가 됐다. 전국에 지점이 생겼고 서연은 본사 대표가 됐다. 성공한 사업가였다. 하은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엄마처럼 당당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자랐다. 모녀는 여전히 가까운 곳에 살며 자주 만났다. 어느 주말 둘은 함께 브런치를 먹으러 갔다. 창가 자리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눴다. 하은이 물었다. 엄마는 행복하냐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라고.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하은도 웃었다. 자기도 행복하다고. 엄마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자기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다고.
서연은 딸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고. 내가 엄마를 깨워줘서. 내가 없었으면 아직도 그 집에서 참고 살고 있었을 거라고.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안에 이미 용기가 있었다고. 자기는 그저 방아쇠를 당긴 것뿐이라고. 음식이 나왔다. 예쁘게 플레이팅된 브런치였다. 둘은 사진을 찍고 맛있게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다. 서연은 생각했다.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였다. 그리고 나는 살아났다. 20년을 참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산다. 내 이름으로 살고 내 선택으로 산다. 모녀는 손을 잡고 길을 걸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50평생 처음으로 시작하는 나만의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은 아름다울 것이다.